스테판은 안나 카레니나의 친오빠였다. 그는 5자녀의 아버지였고 모스크바의 고위 관리였고 그에게는 돌리라는 부인이 있었다. 어느 날 스테판은 내연관계였던 그의 집에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를 아내 돌리에게 들키고 만다. 아내 돌리와 스테판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아졌고 돌리는 다시는 스테판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또 이혼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다. 스테판은 이런 냉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 안나 카레니나를 부른다. 안나 카레니나는 아름답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리고 돌리도 그런 안나를 좋아했다. 스테판과 돌리의 갈등을 해소하고 둘의 관계를 중재해주기 위해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백작 부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주로 그녀들의 아들 얘기였다. 안나에게는 8살짜리 아들 세료자가 있었고 백작 부인에게는 브론스키라고 하는 페테르부르크의 귀족이자 고위 장교인 아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아들 얘기에 빠져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모스크바역으로 도착한다. 스테판은 안나를 마중하기 위해 모스크바역으로 갔고 거기에는 브론스키도 자신의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갔다. 그들은 친구 사이였다. 스테판은 인맥이 꽤 넓었고 모스크바에는 그의 처갓집이 있었는데 처가 쪽도 귀족 가문이었고 거기서 연애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브론스키도 참석했다. 브론스키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사교계를 주름잡는 신사였다. 스테판과 브론스키는 모스크바 역에서 각자의 가족을 마중했고 거기서 브론스키는 안나 카레니나를 처음 보게 된다. 안나는 검은 눈에 검은 곱슬머리였고 통통한 몸매에 아주 아름다웠다.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누군가 한 남자가 기차에 뛰어들었고 그는 기차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그의 몸은 두 동강 났다고 했다. 안나 카레니나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뭔가 불길한 느낌을 느꼈다. 브론스키는 그 기차에 치여 죽은 남자의 아내에게 위로차 200루블을 건넸고 그의 자비로움을 사람들은 칭찬했다. 스테판의 집으로 함께 온 안나는 돌리와 만나서 그녀를 위로했고 며칠 그 집에 묵으면서 오빠와 올케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둘 사이는 많이 회복이 되었다. 조카들도 안나를 많이 좋아했다. 안나는 스테판과 함께 그의 처갓집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돌리의 막내 여동생 키티도 있었다. 키티는 아름다웠고 생기로웠고 곧 시집갈 나이였는데 그녀는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 연회에는 브론스키도 참석했는데 브론스키는 키티에게 관심이 있었으나 안나를 보고 그만 반해버려서 그의 눈에는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나는 유부녀였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브론스키를 부담스러워했으나 차츰 그의 끈질긴 고해에 그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상경한 레빈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도 스테판의 친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고 자란 키티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고 키티에게 청혼하러 모스크바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레빈은 시골 마을의 지주였고 농사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키티의 어머니는 레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브론스키와 자신의 딸이 잘 되길 바랬다. 레빈은 키티의 집에서 연회가 열리기 전에 일찍 그 집에 도착했고 그 시각에는 키티와 레빈 둘밖에 없었다. 그래서 레빈은 용기 내어 키티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키티는 미안하다며 청혼을 거절했고 레빈은 크게 낙심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어서라는 것을 알고 얼마지 않아 그 연애를 떠난다. 키티는 레빈의 청혼을 거절했는데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반해버린 것을 보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으나 브론스키의 안나에 대한 구애는 계속되었다. 안나는 오빠와 올케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고 브론스키도 그녀를 따라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서 그의 군대에 복귀한다. 안나는 다시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의 생활로 돌아갔으나 그때 베시라는 귀족 부인을 사귀게 되면서 브론스키와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 베시는 브론스키와 친척 관계였고 귀족이었으나 생활과 사상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고 그녀에게도 내연남이 있었다. 그리고 브론스키가 안나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안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브론스키와 만나게 해준다.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는 페테르부르크의 고위 정치가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안나보다 20살이나 많았고 안나의 친척 아주머니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안나는 브론스키를 알기 전에는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였지만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세료자만큼은 끔찍하게 사랑했다. 베시 부인의 집에서 브론스키와 계속 만나게 되면서 안나는 그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는 그녀가 브론스키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브론스키는 군대에서 개최된 경마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국에서 온 푸르푸르라는 암컷 경주마를 샀다. 경마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안나와 알렉세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관람하러 왔다. 약 4km를 달리는 장애물 경마대회에서 브론스키는 2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애물을 앞두고 1등으로 추월했다. 하지만 마지막 장애물을 넘기 위해 푸르푸르가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순간 브론스키는 말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고 그 때문에 푸르푸르 경주마의 등뼈가 부러졌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브론스키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경마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안나는 알렉세이에게 자신의 불륜을 고백한다. 알렉세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안나에게 다음날 얘기한다. 안나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겠으며 브론스키와 헤어지라고 했고 그를 앞으로 사교 모임으로라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안나는 그날 밤에도 브론스키를 만났으며 나중에 그녀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다. 페테르부르크의 사교 모임에서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불륜 관계가 소문이 났고 그럴수록 브론스키는 안나를 이혼시키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아들 세료자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 알렉세이는 그녀와 이혼해 주려 하지 않았다. 알렉세이는 고위 정치가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안나와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 안나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브론스키와 동거를 하게 되지만 아들 세료자를 볼 수 없어 매우 불행해했다. 브론스키와 동거 중인 안나는 사교계에서 퍼진 그들의 불륜 소문 때문에 크나큰 모욕을 당한다. 모스크바의 어느 극장에서 안나는 특등석에서 관람 중이었는데 그녀를 본 귀족 부인들이 수군거리며 안나를 험담했고 그 중에는 크게 들릴 정도로 그녀를 모욕하는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녀와 같이 있는 게 수치라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낳았고 딸이었다 하지만 안나는 딸에게 그다지 애착을 갖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 세료자를 더 사랑했다. 안나가 딸을 낳은 후 산후열에 걸려 시달릴 때 의사는 그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안나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남편 알렉세이에게 정보를 보냈고 알렉세이는 안나를 찾아왔고 브론스키와도 마주쳤다. 알렉세이는 그녀의 고통을 보며 괴로워했고 안나에게 이혼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들 세료자도 안나에게 보내주겠다고 한다. 알렉세이의 관대함에 브론스키는 그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그는 알렉세이에게 졌다고 느꼈다. 브론스키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서 괴로워하다가 권총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겨누고 총을 쏜다. 다행히 심장을 비껴간 총알에 브론스키는 죽지는 않았으나 오랜 회복이 필요했고 그는 군대 장교직을 사퇴한다. 안나는 다행히 회복되었고 군대를 그만둔 브론스키와 함께 그의 영지로 이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몇 달간의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에서 브론스키는 호텔을 얻어 생활하며 그림 그리기에 취미를 붙인다.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그림 그리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는 안나의 초상화를 그린다. 해외여행 중에도 러시아의 귀족들을 피해 다녔고 거기서 자신의 사관학교 동기와 만나 사귀었고 그 동기가 소개해준 뛰어난 화가를 섭외해서 안나의 초상화를 그렸다. 한편 레비는 키티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후 자신의 시골의 영지로 돌아와 농업일에 힘썼다. 레비는 자신의 영지에서의 일들을 집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감독하였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농업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쓰기도 했다. 레빈에게는 세르게이라는 아버지가 다른 첫째 형이 있었고 니콜라이라는 친형인 둘째 형이 있었다. 세르게이는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학자였고 지성인이었다. 그리고 니콜라이 형은 재산을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매춘부와 동거를 하였지만 나름대로 진보적인 정치 활동에 참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건강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둘째 형 니콜라이는 레빈의 집으로 찾아왔고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고 건강도 악화되어 있었지만 레빈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며칠 머물다 그 집을 떠난다. 레빈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형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다. 키티는 레빈의 청혼을 거절하였지만 브론스키마저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안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키티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키티의 부모는 키티와 함께 요양차 해외여행을 떠난다. 독일의 한 온천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요양을 하였고 어느 정도 키티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거기서 키티는 바렌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성격이 매우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양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온천에 온 것이었는데 양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데 힘썼다. 바렌카의 성품에 탐복한 키티는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고 그녀와 닮고 싶어 했다. 바렌카와 사귀게 된 키티는 나중에 자신을 만나러 러시아를 방문해 주기를 원했고 바렌카는 키티가 결혼하면 찾아가겠다고 약속한다. 키티는 그 독일 마을의 온천에서 레빈의 형 니콜라이와 그의 동거녀를 보았지만 니콜라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고 그를 진찰하는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끝내고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온다. 1년 후 어느 날 스테판은 레빈을 초대했고 키티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된 스테판은 키티와 레빈을 다시 엮어주려고 노력했다. 레빈은 자신이 청혼을 거절당한 후 거의 1년 만에 키티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하지만 레빈은 아직도 키티를 사랑하고 있었고 키티는 레빈이 다시 청혼해주기를 바랬다. 키티의 집에서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고 레빈은 키티에게 다시 청혼하였다. 그 후로 그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레빈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키티의 어머니도 레빈을 고마워했고 결혼 후 키티와 레빈은 레빈의 시골의 영지로 돌아와 생활한다. 그런데 얼마 후 니콜라이의 동거녀로부터 니콜라이가 매우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고 레빈과 키티는 그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 니콜라이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키티는 그런 니콜라이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고 레빈은 그런 키티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니콜라이는 키티의 극진한 간호에도 잠깐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죽음을 앞두기 전에 활짝 불꽃을 밝히는 것처럼 며칠 후 니콜라이는 숨을 거둔다. 레빈의 영지로 돌아온 그들 부부는 몇 달 후 키티의 언니 돌리와 그의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르게이 형도 왔고 키티가 독일 온천에서 만난 바렌카도 초대되었다. 날씨 좋은 날 그들은 숲속에 버섯을 따러 나갔고 세르게이는 바렌카에게 관심을 보였다. 키티도 바렌카와 세르게이가 잘 되길 내심 바랬다. 세르게이와 바렌카는 버섯을 따러 아이들과 흩어졌을 때 둘만 작은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했지만 세르게이는 바렌카에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버섯 얘기만 하다 돌아온다. 둘이 잘 되길 바랬으나 물 건너 가버려서 다른 사람들은 내심 실망을 하였으나 곧 다시 화기애애해졌고 그날 저녁 스테판과 그의 친구이자 키티의 사촌남자가 도착한다. 키티의 사촌남자는 활발한 남자였고 레비는 그와 스테판과 같이 며칠 사냥도 다녀왔으나 그 사촌이 키티에게 대하는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그 사촌이 키티와 너무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에 질투가 났고 레비는 그날 밤 키티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 키티는 조심하겠다고 했으나 그 다음 날도 사촌이 키티와 매우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레비는 키티에게 다시 화를 낸다. 키티는 레빈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했고 이렇게 사는 건 고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레빈은 그 키티의 사촌에게 다가가 짐을 싸서 떠나달라고 말한다. 그 사촌은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레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마차로 떠났고 그걸 안 스테파는 몹시 화를 내었다. 한편 키티는 레빈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산달이 다가오자 그들은 모스크바의 호텔을 얻어 생활했다 하지만 산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레빈은 매우 걱정하였으나 나중에 키티는 아들을 무사히 순산한다. 모스크바에서 몇 달 지내는 동안 레빈은 도시 생활을 통해 정치활동, 사교활동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브론스키를 만났다. 스테판과 세르게이 형도 참가한 귀족회장 선출을 위한 모임에 참가하면서 브론스키를 만났는데 그는 키티가 한때 브론스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으나 브론스키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고 아주 부유했고 왕성한 정치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게 된다. 한편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안나와 브론스키는 자신의 영지에서 생활하며 저택을 아름답게 꾸몄고 돈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영지 관리에 힘썼다. 아들 세료자를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 남편 집을 찾아간 안나는 경비원 몰래 집으로 들어갔고 아들 세료자의 방에 들어간 안나는 훌쩍 커버린 아들을 만나 너무 행복했지만 얼마 후 남편 알렉세이가 그것을 목격했고 안나는 서둘러 말도 없이 그 집을 떠난다. 브론스키는 영지 관리에 꼼꼼했고 수익을 많이 남겼으며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서 정치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그러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자 안나는 점점 소원해지는 브론스키와의 관계에 불안해한다. 그리고 남편 알렉세이에게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안나는 편지를 보냈지만 알렉세이는 태도를 바꾼다. 그는 이혼해줄 수 없고 아들도 양보할 수 없다고 답장을 보낸다. 그의 그런 행동은 리디아 백작 부인의 영향이 컸는데 일적으로나 사교적으로나 그녀와 가까웠던 알렉세이는 리디아 백작 부인의 조언을 듣고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 안나는 브론스키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식어가는 그의 사랑을 느꼈고 점점 더 불안해졌다. 몰핀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럴수록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더 집착했고 브론스키는 안나의 그런 예민한 태도에 권태를 느낀다. 하지만 안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안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길 밖에는 없다고 느꼈다. 그녀가 죽으면 브론스키와 알렉세이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녀는 그들을 뉘우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더 집착했고 브론스키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가 소개해준 공작 부인의 딸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떠났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중매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브론스키를 만나기 위해 정보를 보냈고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편지도 보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기차를 타고 그를 만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떠난다. 떠나기 전에 돌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안나는 돌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키티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키티는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 둘은 거기서 약간 어색함을 느꼈으나 표면적으로라도 키티는 안나에게 반가움을 표했다. 하지만 안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두서없이 말을 했고 키티를 차갑게 대하고 떠난다. 기차역에 도착한 안나는 거기서 브론스키가 보낸 답장을 받았고 그가 밤 10시에 집에 올 것이라고 했다. 인편으로 보냈던 편지의 답장도 마찬가지였다. 안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선로에 진입 중인 기차로 다가간다. 천천히 진입하는 객차의 바퀴 사이를 지켜보다가 안나는 바퀴와 바퀴 사이에 몸을 던진다.